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휴대폰, 핸드폰, 컴퓨터, 반도체 이런 것들 좀 상호 관세에서 좀 물러나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나온 얘기 보니까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거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지난 주말에 예. 전 세계가 아주 들썩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관세청이 이 스마트폰 또 이 메모리 칩, 그밖에 컴퓨터 프로세서 등 7개 전자 제품을 꼭 집어가지고 중국에서 상호 관세를 안 매기겠다라고 고시를 했거든요. 예. 그냥 서류상으로 자그마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인데 이것을 일부 언론이 미국이 드디어 전자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빼주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전 세계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또 반도체 전자제품 주가는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를 잘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해다. 말도 안 된다. 반도체는 지금 미국이 관세를 매기자고는 아주 주 타켓인데 왜 여기서 관세를 안 매기느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SNS에다가 반도체 지금 관세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에 나올 거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때리는 관세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편 관세 있고요. 전 세계 10%씩 무조건 때리는 것이 보편 관세 있고 또 나라별로 그 나라 하는 거 봐가지면서 때리는 상호 관세 있고 또 그밖에 품목별로 지금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것은 품목별로 25% 관세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반도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것이 그 개별 관세에 들어가는 것이지 국가별 관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한 것이지 중국 상호 관세는 물론이고 반도체 관세 안 매기기로 한 적이 없다. 이게 오해가 빚어졌다. 이제 이게 이러면서 주가도 출렁거리고 그야말로 대혼선 양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뭐 국가별 상호 관세, 기본 관세, 품목별 관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니까 미국에서도 좀 혼선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에 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얼마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능해서나 행정 혼선을 빚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협상의 기술이고 작전이다. 상대로 하여금 헷갈리게 한다. 이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관세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게 두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발동하는 이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때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그 나라가 불공정 대우를 하니까 우리도 불공정 대우한다. 이것은 비상경제 수권법이라고 하는 IEEPA법에서 그러니까 관세가 근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비상경제 수권법에서 상호 관세를 때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일단 90일 유예 기간을 갖고 협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상경제 수권법에 때리는 상호 관세는 그냥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 정도인데 그것보다도 미국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가 안보거든요.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은 미국의 적입니다. 그것을 때리는 게 이게 바로 반도체법 또 의약품, 현재 자동차 이런 것은 개별 품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앵커님이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EEPA법 비상경제법에 속해 있었으면 협상도 가능해요. 그런데 국가 안보 쪽으로 들어오면 협상도 안 하고 무조건 두들겨 맞거든요. 예. 그게 25%가 될지 50%가 될지 아직 트럼프가 결정은 하지 않았는데 또 그다음에 중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상호 관세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상호 관세로 가야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거예요. 중국이 좀 더 많이 맞을 테니까. 예. 근데 우리는 훨씬 더 모범적이어 가지고
상호 관세를 좀 적게 맞아놨는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 중요한 부분에서 이것은 상호 관세 아니야. 그냥 품목별 관세야.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으면 전 세계가 똑같은 요율이 적용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로서는 상대적으로 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전자제품, 앞서 철강, 자동차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구리 수입 관련해서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리, 자 구리는 우리가 흔히 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에도 청동기 문화, 철이 나오기 전에 사실 구리가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산업 자원이었고 지금도 모든 제품에 뭐 전기선이라든지 각종 제품에 구리가 조금씩은 다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국가안보법에 따라서 관세를 때린다는 이른바 무역확장법 232조에 구리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리도 똑같이 반도체나 철강, 알루미늄 또는 자동차처럼 전 세계에 관세를 때리겠다 이러는데 구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뭐 우리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인데 여기 관세를 때리면 똑같이 관세를 때리면 다른 나라는 아예 수출하지 않으니까 별 관세 충격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구리가 사실은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산 구리가 들어가서 미국 산업에 엄청나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미국의 효자인데 왜 여기에 관세를 때리느냐. 근데 이게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구리를 확실하게 지금 그 물류망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에 대해서 때리겠다. 이제 그렇게 되면 철강 관세 또 알루미늄 관세보다도 구리 관세는 굉장히 우리한테 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전에 상호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는 그 이유 중에서 미국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서비스 교역을 포함하면은 또 흑자를 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25%가 아니라 더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아파하는 그런데 일부러 숨기고 있는 정말 숨겨진 진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미국이 적자가 많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의 관세 좀 높여서 같이 살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주장인데. 근데 뭐가 적자냐 흑자냐 그 기준이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구분이 다양합니다. 예. 우리가 국제 거래를 할 때 일단 가장 기초 단위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걸 재화의 수출입을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흑자냐 적자냐를 무역 수지라고 그래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수지만 딱 보고 미국이 적자네? 따라서 다른 나라에 관세를 때렸는데 사실 경제 거래하는 데는 무역도 있지만 금융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특히 유튜브 같은 거 구글이 들어와서 우리가 유튜브에 돈을 얼마나 많이 냅니까? 예. 그것도 실제로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무역 적자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 서비스 같은 걸 아예 다 빼버린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가 미국에 보는 흑자가 별로 얼마 없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논리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려놨는데 당장 서비스만 집어넣으면 유튜브 등을 포함하면 이 관세율이 19%로 떨어지고요. 예. 그 밖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미국에 주는 돈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낮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 눈에 보이는 거 가장 유리한 통계들을 꼭 집은 것이죠. 사실 이런 대목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이고 각 경제단체에서 미국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나아가서는 좀 공격을 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 우리 입장이 좀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 경제에 서비스 상품을 많이 사주고 기여하는 바가 큰데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대목은 좀 국제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뭐랄까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중국에서 채권 시장 어떤 투매하는 데 있어서 좀 중국이 중점적으로 나선다는 얘기들도 있고 중국이 또 히토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카드를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이런 전쟁들 중국 입장에서도 같이 가세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미국은 뻥뻥 터뜨립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45%까지 올랐는데 실제로 거기다가 펜타닐 관세 20%포인트를 더하면 165% 엄청난 관세율이거든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84%밖에 지금 안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얼핏 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전면전 공격을 하고 중국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중국의 특징은 하는 듯 마는 듯. 우리 사드 공격할 때 한국에 대해서 지금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한 적 없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 그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막 나온 뉴스인데요.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기를 이미 4월 4일자로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 조처를 단행해서 안 판다는 겁니다. 야, 히토류 없으면 미국에서 무기도 못 만들어요. 근데 여기 한 달만 계속돼도 미국은 상당히 아플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뉴욕 증시가 휘청하고 특히 미국 국채가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서 이 상호 관세를 중국만 빼고 나머지 90일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중국이 국채를 팔아서 그렇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세계에서 지금 미국 국채를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일기 때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 국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모든 상품이 그렇지만요. 누군가가 툼에 팔아 제끼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가 마구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 뒤에 중국이 있다. 그런데 중국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어느 나라가 팔았는지는 한 2달쯤 있어야 통계가 나와요. 그렇군요. 아직 확실히는 모르는데 중국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국채를 팔아 치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중 무역 전쟁은 서로 다른 카드로 전쟁에 돌입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우리나라가 사이에 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두 나라의 치킨 게임 속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할까요? 그 흔히요 바닷가에 태평양 한가운데 고래 2마리 싸우는데 옆에 새우가 얼쩡얼쩡거리다가 2마리 꼬리 한번 푹 치면 새우가 맞아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러는데 이게요 등만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새우고 미국과 중국이 고래라면 우리는 비끼면 돼요. 다른 바닷가 물이 많으니까 다른 곳으로 비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우 전쟁, 고래 전쟁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미국에서 기술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한 몸이에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중국한테 터지고 왼쪽한테 미국 터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정신을 우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국가 경쟁력. 자,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는 한국 제품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어떤 특정 제품, 기술력. 자, 그다음에 또 통상 외교도 정말 잘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지금 서비스 무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미국에 흑자를 안겨주면서도 우리 자체도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그런 기여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요,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서 서비스는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흑자거든요. 그럼 유럽 등등과 우리가 미국과 맞짱 떨어서 1등으로 싸울 필요는 없겠지만 다각적인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통상 미국의 선처만 바라고 있기에는 그렇다고 이 국제사회에서는 착하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해왔던 그동안의 미국 경제를 위한 높은 기여도 이런 것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나 연구소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면서 통상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을 텐데 이런 가운데 이제 목요일에 기준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느니 그렇습니다.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1,420원까지 갔더라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좀 해야 할까요? 네, 사실 환율이 예. 환율만 문제가 없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워낙 자영업자들, 그렇죠. 영세상인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지금 환율이 크게 내렸고 우리 원화 가치가 올랐습니다. 원화 예. 가치가 올랐는데 근데 그것이 하루만 봐가지고는 아직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요인보다는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 달러화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는 지수가 DXY라는 지수인데 이게 100 아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소망스럽게 환율이 내려갔는데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갔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요인이 아니라 미국 달러 요인이기 때문에 내일 기준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도 좀 국제 상황을 잘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관세 폭탄으로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세지면 우리 환율이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요인은 일단 좀 중립적으로 덮어놓고 한국 경제 상황만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경제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